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유럽 증시가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연방준비제도의 초저금리 기조 유지 확인, 일부 기업의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주간 단위로 2% 이상 올랐고 S&P 500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심은 애플 등 기술주들의 실적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원화 가치가 최대 8%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도 지금 수준으로 충분하며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전제로 개입 자제를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되며 또한 원화의 추가 절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국 증권당국이 기업공개 기업 명단을 예비 공개하며 기업 상장을 조만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IPO 신청을 낸 28개 기업의 명단을 예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8개 기업 중 16곳은 상하이 증권거래소 메인보드에 상장할 계획이며 4개 기업은 선전증권거래소 중소기업 보드에, 8개 기업은 창업보드에 각각 상장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관공서를 점검 중인 친러시아계 무장시위대가 철수를 거부한 채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내 모든 불법적 군사조직 해체와 불법 점거 해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지도부 측은 제네바 4자 회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치권 확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관심은 애플 등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다우와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올랐고 S&P 500 지수는 지난 7월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돌아온 기관의 매수 속에 2,000선 안착에 성공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570선을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과 또 현대차의 실적 발표, 또 SK하이닉스, KB금융, 삼성엔지니어링 등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를 보였던 건설주와 또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들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 상승세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4월 21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뉴욕과 유럽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이제 뉴욕 증시 어닝 시즌도 이제 중반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술주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IT주 방향타가 뉴욕 증시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도 한 중반 정도 들어섰는데요. 예상보다 열기는 좀 떨어지고 있죠.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만큼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온 기업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현재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낮춰졌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 논란 이런 부분을 조금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주요 실적 발표 기업들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현재 언론의 보도와 내용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실 화면은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워치 화면인데요. 먼저 제목부터 일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에 Weak Earning Season이라고 썼죠.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돈독치 못한 부분을 좀 꼬집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요 기업들의 발표 내역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할리버튼과 퀄컴, 질러드 사이언스 이런 내용들을 좀 밝혔는데요. 이번 주 가장 굵직한 부분은 애플이라고 보겠습니다. 애플이 실적 대기가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AT&T와 페이스북, 얌 브랜드 등이 현재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실적 발표를 이번 달부터 들어서 지금까지 쭉 한 3주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알코아는 산업 기상도를 좀 밝게 봤습니다. 매출이나 순이익이 예상치를 가까스로 넘는 수치에서 이제 그쳤고요. GEC, 제너럴 일렉트릭의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를 해서 이 산업계의 풍향계는 아직까지는 한 방향성으로 좀 모아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 중에서는 모간 스탠리가 가장 좋았고 JP 모간이 부진했습니다. CT는 비용 절감 효과로 간신히 눈높이를 맞췄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는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인상을 구겼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실적이 출중한 기업이 존슨앤존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뒤에 오늘 준비한 이 오바마 케어의 추가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CNN 머니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여기도 이제 제목을 리포트 카드 타임 on Wall Street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이 리포트 카드라는 것은 어닝 시즌에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 시장을 가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은 애플 매장을 비추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주에 바로미터격인 애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넷플릭스, 맥도날드, 그 다음에 레스토랑 체인인 얌 브랜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매출은 3,800만 달러 정도 이번 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은 약 2%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늘었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패드의 매출은 declined, 지난해보다 떨어졌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 아이패드가 전체 애플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아이폰 5와 추가적인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 애플의 이번 1분기 실적을 가늠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기업들로 여기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 나와 있죠. 페이스북도 현재 지난해 대비해서는 약 25억 9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8% 이상의 상승률을 구가하고 있지만 이번 주 페이스북의 실적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중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 수요설 미디어 업체 페이스북과 애플의 실적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여타 IT주의 풍향계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셨던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자 수가 800만 명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말쯤에 네. 초도 집계 결과는 704만 명, 네. 반올림해서 이제 710만 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subscription, 이 등록을 하고 완전히 등록을 마치지 못한 이런 대상자들이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일부 주들이 3월 31일 시한을 넘겼더라도 이를 좀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추가적으로 계상이 돼서 약 800만 명 정도가 현재
등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이런 그 등록자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 화면인데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앞에 8로 나와 있죠. 704만 명에서 현재 800만 명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도 약 700만 명 수준에서 800만 명 수준으로 조금 더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고용인의 그 고용보험 비용이 8% 정도 지난해보다 늘었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료보험 체계가 전반적으로 그 혜택이 확산되면서 오바마 케어를 그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기업들의 종업원 의료보험 비용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첫 이슈에서 이 헬스케어 업체인 존슨앤존슨의 실적이 순이익이 37%나 1분기 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케어에 등록이 되고 이를 활용하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소매 약국체인인 월그린의 매출도 상당히 현재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일부 병원들의 매출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중에서는 이렇게 그 의료보험의 제약과 관련된 상품 비중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정도의 매출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바마 케어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 EU 또 이렇게 러시아 제재 방침에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러시아로 흘러가는 신규 자금 공여를 중단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시아 은행들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분석한 게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 보도입니다. 그 비중은 유럽계 은행들이 러시아와 거래 관계가 상당히 많고 네.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줄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덜한 부분부터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일본 은행이 가장 현재 그 두드러진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미국의 경제 채널 CNBC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Bank retreat from Russian deal 이렇게 썼는데요. 러시아와의 신규 공여,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거론된 주요 은행들은 스미토모 미쓰이 뱅킹 코퍼레이션,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하고요. 그다음에 도쿄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그 EU와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현재의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 Total Russian Bond Issuance, 올해 러시아가 총 발행한 국채는 국채와 회사채를 포함해서 91억 불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4%나 떨어진 수치고요. 가즈프롬이나 스베르뱅크 등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도 10억 달러에 현재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억 달러 대비해서는 거의 현재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밑에 보면 주요 미국계 은행들과 그 다음에 서구 은행들의 내용들도 매우 조심스럽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대출 비중이 많은 이 유럽계 은행들에 대해서는 유럽계 은행들이 이를 계약상에 있는 부분을 한 번에 다 줄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러시아와의
신규 대출이나 신규 크레딧 설정은 감독 당국의 지도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보면 러시아의 올해 경제 상황이 이 크림반도를 현재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편 중국의 3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조금씩 중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걸 안정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요? 네.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고 네. 있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니까 네.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0.2%는 변동이 없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0% 이상 전년 동월 대비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구가한 부분보다는 현재 전월 대비로는 거의 가격 변동이 정체된 이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언론 보도 내용을 일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 주택 매매가 타이트 크레딧, 이 긴축 기조의 은행들의 긴축 기조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3월의 신규 주택 가격은 지난달 대비 0.2% 상승이었고 2월에도 0.3% 거의 움직이지가 못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그동안 1년 전보다는 그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7.7%로 집계가 됐지만 전월 대비로서는 거의 현재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베이징 지역은 아직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지난해 대비해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부 원저우 지역은 가격이 일부 하락세로 이미 돌아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가격 변동 수치는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의 연착륙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그 내용 중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3월에 그 은행들의 신규 대출이 지난해 대비 19%나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New credit fell 19% in March, a year earlier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해 대비 긴축 기조를 현재 계속 가져가고 있고 70개 대도시 중에서 가격이 지난해 대비 오른 그 도시들은 56개로 2월 57개 대비해서도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불안한 행보를 사르는 판을 걷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국내 사건 사고 때문에 현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시기를 조금 더 늦춰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그 내용도 좀 그 얘기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방문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관련된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순회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제 일본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이제 할애를 했는데요.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월이었죠.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양국 정상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을 사진으로 뽑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와 일본, 그다음에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여기 나와 있죠.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와 관련된
경제 동반자 협정의 속도를 더 낼 것으로 현재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상이죠. 미국을 방문해서 일부 현안들의 미리 조율을 마쳤습니다. 주말에 요미우리 신문은 일부 쌀 시장 개방과 농업 시장 개방에 대해서 얼추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이번 주 타결 여부가 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증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도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방위 협정의 돈독한 증대와 현재 일본 교과서 왜곡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슬레이브, 섹스 슬레이브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중재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그 현안을 풀어내는 부분에 조금 더 미국이 이를 지지해달라는 입장도 같이 전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외신 소식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 영향 미칠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등 LED 업체가 실적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체적 수혜 가능성과 화학 업황 실적 바닥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화학주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LED 업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어요. 네, 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네. 최근 한 이번 달 약간 조정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좀 강세를 띠면서 좀 마감을 했었는데, 뭐, 종목별로, 회사별로 약간 호재가 많이 나왔었어요.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LED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진출이 좀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한 6% 이상 급등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루멘스 같은 경우는 뭐 계열사 부도 소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LED 조명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세를 보여있었고요. 그나마 최근에 LED 중에서도 제일 강한 모습을 띄었던 기업이 이제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은 이제 뭐 휴대폰 부품, 뭐 LED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LED 그 사업부 쪽에서 이제 적자가 상당히 심화가 돼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작년 4분기서부터 약간 적자 폭이 축소가 되는 부분들, 올해는 뭐 조기에 흑자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다시 거의 신고가를 연출시키면서 마감됐던 부분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LED, 업황은 뭐 좋다 얘기 나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약간 흐지부지한 모습을 띄었었는데, 일단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매물대 돌파시키면서 계속 쭉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도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조정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종목군들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서울반도체만 보신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한 5만원대까지 갔던 종목군이 한 42,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거의 한 18%에서 20% 가까이 조정이 나왔다가 금요일에 반등이 나온 것이라서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면은 한 46,000원 돌파가 좀 쉽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46,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장주 서울반도체가 얼마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관련 종목군들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ED뿐만 아니라 화학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 대한 훈풍도 기대감도 커지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좀 올라왔던 종목군들, 업종군들 보신다라면은, 네. 뭐 LED 조명 업체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또 대형 종목군들 중에서는 화학 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화학업황 실적 자체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은 뭐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오고서는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그 개선세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오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엔 이제 중국 정책에 대한 수혜감인데,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GDP 발표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 띄면서, 경기 부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 설왕설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 자체는, 중국이 성장률 둔화를 좀 우려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감이 놓여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결국에 선진국의 경기 회복 자체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가장 크게 입을 수 있는 게, 뭐, 화학업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켜보시고요. 수급 쪽으로도 보신다라면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쨌든 우호적으로 이쪽 종목군들 좀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들어오고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서, 다만 이제 그 주가 자체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그 추세가 반전되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는 부분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 18만원대, 17만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달 가까이 바닥을 다지고 있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120선 자리에서 1차 가격 조정이 나온 거라서 충분히 화학주들은 이번에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다른 화학 업종군들, 특히 뭐 금호석유 화학 같은 경우도 뭐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좀 최근 들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ED 업종뿐만 아니라 화학업종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등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경제 지표가 무게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좀 기업 실적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3월 무역 수지 발표 동향을 앞두고 있고요. 무역이 수지가 좀 약하게 나오는지 좀 강하게 나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2월 FHFA 주택가격지수하고 미국 3월 기준주택 판매, 그리고 미국 4월 리치몬드 연방준비원회 제조업지수 발표 앞두고 있는데 리치몬드 연방준비원회 제조업지수가 얼마 좀 좋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된다. 이전치는 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4월 23일 수요일에는 이제 중국 4월 HSBC 제조업 PMI 지수, 유로 4월 마켓 제조업 서비스 종합 PMI 지수, 미국 주가 NBA 모기지 신청 건수, 그리고 미국 4월 마켓 제조업 PMI 지수, 미국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좀 좋게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지표가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냐 거기에 따른 경기 부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강하게 못 갈 곳도 강하게 가고 좀 강하게 갈 곳도 약해지는 모습을 띄었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4월 24일 목요일에는 한국 1분기 GDP 성장률,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건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의 GDP 성장률이 여전히 좀 성장세를 이어가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4월 25일 금요일에는 한국 서울 소비자 기대지수,
미국 4월 마켓 서비스 PMI 예비치, 그 미국 4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어찌됐든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4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상당히 시장의 방향성을, 어쨌든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봤을 때 그 이후에 대한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좀 굵직한 경제지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뿐만 아니라 중국의 4월 HSBC 제조업 PMI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돌아온 기관의 매수세가 반갑습니다. 2000선 안착에 성공을 했고 코스피는 코스닥에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570선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주 오늘 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어쨌든 지난주에 기관 투자자가 의외로 좀 강한 매수가 네. 들어왔었어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서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약간 엇박자를 띄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급 쪽으로도 상당히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도 기간이 조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시장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권역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4월을 거의 한 달 동안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었습니다만, 그더 나쁘다고도 말할 수가 좀 없는,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0포인트 갔다가 다시 1990포인트 초반대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 그런 모습을 좀 반복을 하면서, 행보세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어저께, 종가상 2004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상황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나 혹은 발판을 마련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가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되는 모습을 띈다라면 이번 주 잘하면 2050포인트 때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또 월말 윈도우 디렉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요. 560포인트를 쉽게 돌파시킬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려의 기우일 뿐이고, 그 이후에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오르고 약간 조정받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격도 조절이 그전보다는 좀 약화됐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21선 외에 61선, 120선하고의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부담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닥이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도 제한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경기 방어주, 경기 민감주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어쨌든 시장이 좀 2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건설이라든지 금융, IT 관련된 종목군들 좀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50선에 대한 또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되는 건설과 금융주, 또 IT 업종들에 대한 또 전략 한번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 노동시장 및 제조업 동향 관련 경제 지표가 당초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 4분기 미국 경제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 제조업 지표가 시장 전망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혹한을 이겨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건 사실이죠. 주간 실용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30만 건 밑으로 떨어지는지가 일단 주요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미국에서 열렸었는데, 여기에 화두가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주 안점이었는데, 이번에 모였을 때는 성장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키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진국 중에 미국 입장으로서는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수치상의 말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위기는 극복이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자네 델런이 2016년에는 완전 고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완전 고용이 가능하면 실업률이 제가 볼 때 4%대가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 의해서 5에서 5.5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위기를 벗어나서 성장 쪽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현재 중앙은행 총재들의 관점이라면 거기에 맞춘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자네들이 완전 고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좀 확실히 제공해 주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5.5 정도까지 내려가는지, 아니면은 적어도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0만 건 밑으로 떨어지는지가 EQ 성장세 가속도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를 확인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2분기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기를 벗어나서 성장 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 밑으로 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미국 기술주의 폭락은 헤지펀드에 의한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기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네. 이번에 기술주, 바이오주하고 IT가 빠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로렌스 핑크 같은 사람도 역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 CEO인데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중에서 이제 약간 소규모 헤지펀드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몇 곳으로 몰려간 거죠. 몰려가서 상당 부분 이익을 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장이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시장에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처럼 미래의 성장과는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뿌리가 깊었던 어떤 기업들이 이제 다시 원점을 찾아가는 그런 성장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장이보다는 오히려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기대치에 의한 상승에 투자를 했던 투자가들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요. 결국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네 델런이라든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향후 이제 성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얘기한다면 결국 그동안 시장에 소외됐던 종목들, 특히 시장 전체 펀더멘탈을 유지했던 종목들인데 소외됐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성장하는 과정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기술주 하락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일부 헤지펀드에 의한 매도세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들은
결국 성장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하락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상승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봐도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하락을 이틀 만에 급격하게 바로 3일 만에 다 제자리를 갖다 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공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의 포트가 일부 성장이 예상됐던 종목 쪽에서 이제는 기존에 있던 종목들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욕 증시의 하락은 일시적으로 볼 수 있고 다시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원화 가치가 최대 8%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도 지금 수준으로 충분하며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전제로 개입 자제를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어떤 근거로 IMF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사실은 이거 외환보유고 얘기하는 거 참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많다? 사실 이게 많은 게 아니죠. 사실 이게 그 위기가 다가오면 3,500불, 500억 불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4조 달러가 있는데 이 외환보유고 얘기를 하고 원화 가치 8% 저평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진짜 기본적인 내용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 IMF의 최대 주주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흑자를 난 나라들, 그 나라들한테 그 흑자를 덜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결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그 줄이는 걸 자기들 수출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수출은 좀 안 되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이 각국의 통화를 강세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자기네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원화가 1,000원은 깨질 수 있다라고 항상 기술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화 가치를 절상하는 건 사실 반대입니다. 저는. 물론 이게 절상이 돼야만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절상이 아주 강해져서 뭐 960원까지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중국이 미국한테 얼마나 이 위안화 절상에 시달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시진핑이 결국 위안화 절상을 하고 내수 진작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까? 지금 못했죠. 오히려 지금 뭐 GDP 성장이 더 낮아진다는 등 뭐 문제가 심각해져서 뭐 그림자금이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미국 뜻대로 했지만 그게 위기로 다가온 것이 현재 중국이라면, 우리나라는 절대 이 외환보유고를 더 늘려야 되고 외환보유고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다가 이 원화 가치는 이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적어도 1,010원대나 1,000원 전후에서는 정지를 시켜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왜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선물한 포지션이 지금 거의 뭐 80%가 넘게 늘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45억 불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대응 수준이 지금 500억 불이 다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IMF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수를 진작해야 되고, 원화의 어떤 평가가 고평가가 되게끔 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그 다음에 굉장히 느린 속도로 돼야지만이 우리가 좋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우리가 100%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IMF의 어떤 평가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적어도 만약에 밀려들어 1,000원 초반대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는 외국 자금이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업자들이 환율이 고평가될까봐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 이 수출입에는 그냥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수출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계획의 80%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경상 수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떤 개입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MF의 이런 발언이 각국의 통화를 강세로 바꿔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속셈이었군요. 지난 금요일 김동석 이사님이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우리 증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맞습니다. 2004선까지 올라왔었는데 기관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 평가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달에 나온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신흥국이 미국의 어떤 통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을 함으로 해서 신흥국 통화의 위험함이 다가오면서 다 주가가 빠질 때 우리나라는 안전지대 뭐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해외적인 평가였고 지금은 국내적인 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매물이 3년 동안 이 상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2000에서 2100에 있던 매물이 한 16조가 되는데 거의 다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매물의 공백이 지금 생기기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가가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 되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 시장의 동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동향은 뭐냐면 기업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날 것이냐. 이게 적자가 크면은 못 가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았죠. 4분기까지는 실적이 완전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갈래도 삼성전자 혼자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그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빅베스라는 말이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실을 다 털어냈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부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는 이 부실이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더 이상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적자를 다 털어내는 상황이니까 다음에는 뭡니까? 흑자 전환 가능성. 그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투자가 입장으로서는 어느 게 현명합니까? 적자가 지속이 줍니까? 적자를 다 끝내버리고 다 털어내고 흑자를 조금이라도 나누게 낼 거예요. 거기에 심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서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내장이 이제 박스권 탈피가 거의 확실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랬더니 이번에 2050이 아마 쉽게 돌파되면 이 상단에 대한 매물이 거의 없어서 시장은 아마 오히려 펀드 환매가 아닌 펀드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21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